입니다. 오늘 제 13주차 사례관리 여러분들과 함께 제 10장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례관리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지금 먼저 좀 보아야 될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특성, 그리고 사례관리에서의 유의점, 그 다음에 사례관리 실제 이러한 순서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순서로 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재에서는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분류나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간단하게 서구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사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좀 인터넷 자료라든가 아니면 좀 다른 어떤 그 교재에서의 어떤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정신장애인, 정신장애 또는 신경증, 또 우리가 흔히 들어보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흔히 들어볼 수 있는 DSM-4, 그다음에 DSM-5까지 나오고 DSM-6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의료나 보건 쪽으로 해서 정신장애나 신경증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치료에 관한 부분까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정신장애에 대한 어떤 분류,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에 대한 어떤 그 간략한 내용들, 즉 DSM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었을 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만성정신장애인 어떤 분들을 돕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지원 체제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정신건강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 일들을 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정신장애인들을 케어하기 위한 어떤 그 협력기관들, 아니면 주된 어떤 사업기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우리나라에서의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과 또 운영하기 위한 어떤 지원 체계나 어떤 관련 운영 규정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사례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좀 더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례 관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신장애란 말이 뭔지를 좀 우리가 정확히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이번 기회에 뭐 새로 사전도 찾아보고 했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사전이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제 mental disorder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신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상과 노멀함과 정신장애를 mental disorder라는 것들을 좀 구별하는 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그런 정의는 없고 사회 문화에 따라서 정의도 또 약간씩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규범을 일탈한 것과도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규범이나 또는 어떤 법규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 물리적인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는 개인의 정서나 생활, 그러한 모든 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신적인 특성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또는 신경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진단하고 통계를 낼 거냐, 진단 통계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좀 미국 정신보건의학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DSM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정신진단 체계들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장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은 이제 정식 의학 용어로 병이라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보다는 증세는 약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좀 해로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병에는 망상, 환각,
사고 과정의 장애, 또 판단력과 통찰력의 심한 손상, 또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력 등의 심한 증상이 있는 정신 주요 질환을 이제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병은 전문 전문 의사 선생님에게 필요한 어떤 그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그 약물 처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치료 요법들을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정신질환이 바로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정신장애에서 또 다른 분류가 되고 있는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의 신경증, 또 불안신경증, 강박신경증, 또 편집증 등으로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고 또 때로 또 신체의 또는 정신적인 어떤 기능장애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어떨 경우에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정상적인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상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경미한 어떤 정신병은 이제 신경증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들은 대개의 경우 혼합된 증상 또는 정신질환들 사이에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정신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개발된 역사적으로 정신증의 원인들을 옛날에는 이제 마녀가 중세시대는 마녀가 있다라고 해서 마녀 정신적인 어떤 이상 증세를 보인다거나 하는 분들 지금은 이제 구별을 해서 현대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신경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전에는 마녀가 들어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마법사라고라든가 해서 현실에서 좀 격리시키거나 큰 어떤 어렵게 만드는 사망을 이르게 하거나 하는 어려운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도 전해져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인이 바로 유전적인 요인 또는 신경 전달 뇌 속에서의 인간 신체 내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인 특정 화학 물질들 사이의 불균형 또는 심리적인 어떤 요소들 충동이나 강박이나 이런 어떤 오래 반복되어 있는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요소들로 심리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요법에는 정신치료 또는 약물요법 등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러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입니다. 그래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DSM, DSM인 거죠. 그래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라고 해가지고 1952년부터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기획하고 출판하는 의료 편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전 군인들이 정신건강에 좀 또 장애 진단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의 ICD-6라고 하는 어떤 진단 편람을 가지고 출간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다른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계성 성격장애라든가 사회공포증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자폐증, 주의력 결핍장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을 포함이 되면서 개정이 됐고요. 1994년에는 DSM-4 재개정판이 네 번째 개정판이 생기면서 아스퍼거 증후군, 성인에 대한 성인 양극성 장애 등을 포함을 했죠. 그 다음에 2013년에 많은 임상 사례를 보충한 DSM-5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기에 DSM의 어떤 초기 출간물보다는 1, 2, 3, 4, 5, 6로까지도 점점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또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신경증적 또는 정신병적인 어떤 내용들을 분류해서 진단하고 통계하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례를 수록하고 또 객관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장애에도 등급을 주고 있는데요. 그 등급을 정할 때, 그 다음에 그러한 그래서 의학적인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게 되는 중증도를 어떤 테스트하고 확인할 때, 바로 이러한 DSM, 장애인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들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질환의 진단과 처방 및 관련 산업과 행정 분야에서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정신장애를 판정하고 통계를 내는 어떤 기준들은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러한 DSM, 지금은 이제 2013년에 발간된 DSM-5를 기준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과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는 실제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개의 경우 다학제팀이죠. 왜냐하면 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인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전문 분야로 이제 세분화가 되고 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군에서 활동하시는 군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교도관이나 이런 경비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업무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사회복지사의 영역도 세분화, 그럼으로써 좀 더 전문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학제 팀에 의해서 클라이언트 개인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또 이러한 수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사업에서의 사례관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 상태에서의 기능, 정신장애의 기능, 또 문제, 또 욕구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필요한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하고 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조정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줌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존율을 좀 높이고 재입원을 예방하고 또 삶의 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들 중에 하나죠. 탈시설화, 또 정상화, 또 지역사회로의 복귀, 또 지역사회 보호, 이런 어떤 개념들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이따가도 한 번 더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관리가 나오게 된 탈시설화의 과정, 그 다음에 비용 효과성 강조, 또 효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경황에 대해 맞춰서 이러한 사례관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탈시설화가 되면서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이제 가정으로 또는 지역사회로 돌아오시게 되었고, 이러한 분들이 그분들의 욕구에 맞도록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일상의 불편을 제거하고 또 지속적인 치료와 연계되어 있는 치료와 재입원을 예방하고 또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서비스, 실천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관리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함께 공부하고 이어서 교재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하시죠.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도 실제로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주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건강정신센터에 건강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관련 기관으로는 지역마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 그 다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다양한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많은 정신장애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 이렇게 5가지 기관들이 실제 정신건강 관련의 어떤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 의료와 또 보건,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어떤 그 사례관리를 위한 어떤 역할들을,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 관련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례관리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교재 289페이지에 그림 10-1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리체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리체계의 방법으로 실제 사례관리가 도입이 되었고, 이러한 사례관리를 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많은 기관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뭐 교재를 편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지역사회 내에서 제일 처음에 정신건강, 만성적인 어떤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클라이언트를 발견을 하게 되면 사례 발견을 하게 되겠죠. 그 후에 이분들을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진단을 내리는 어떤 의학적인, 정신의학적인 기준이 아까 잠깐 전에 설명을 드렸던 DSM-5인 겁니다. 2013년에 발표된 DSM-5를 기준으로 많은 사례를 참고하고 그 진단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시 기준들을 보고, 아, 이분은 예를 들어서 우울장애다, 강박장애다, 아니면 다양한 정신장애에 대한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 발견하고 초기 상담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오시게 돼서 방문을 하고, 이때 여기 등록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죠. 이 등록 기준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DSM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록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사례회의나 슈퍼비전 회의를 통해서 사례관리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구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관리, 집중관리, 유지 또는 일시적인 관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정신장애가 정신병과 신경증으로 크게 구별이 될 수 있고, 이 정신병 안에 다양한 어떤 의학적인 기준, 또 신경증 안에 강박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뭐 불안이라든가 뭐 양극성 장애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진단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관리 구분을 나누고, 이 관리 구분에 따라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분들은 이제 그 건강적인 어떤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떤 평가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사례 관리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재평가해서 뭐 퇴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 정신장애인의 어떤 서비스들을 퇴록하는 어떤 이런 과정까지 일련적인 플로우 차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의 만성정신장애인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신질환, 특히나 이제 만성적인 어떤 정신질환들은 재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질병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경증이라든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정신 물질의 어떤 이상이나 어떤 영향으로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반복되어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만성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정신 환자들은 대개의 경우 낮은 현실 판단, 현실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건강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고, 또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일상에서의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거나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그분들에게는 진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어떤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보다도 많은 사회적 비용들과 또 사회적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소요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 관리의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특히나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히 사례 관리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하고 굉장히 장기적이고 다른 어떤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특히나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라고 알 수 있고요. 또 장애를 앓고 계시는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효과적인 어떤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실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 특히나 정신건강 관련된 사례관리의 특징으로는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서비스, 더구나 이제 다른 어떤 서비스,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사례관리에서보다도 굉장히 다학제적인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특징이고, 두 번째, 전문성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에 보여지는 부분들이거나 일상의 정상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료되거나 호전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어떤 문제들을 포함하고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건강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정서적으로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평가에 기반해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어떤 그 계획 수립을 세우고 제공된 서비스를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먼저 보고 좀 넘어갈 건데요. 우리나라 정신건강 사례관리에서의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업무 표준을 만들고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MHIS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보를 표준화하고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를 강화하고 또 이러한 만들어진 정보의 완결성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를 바로 이러한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안에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죠, 저희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행정에서 하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그 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법은 다 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이음이라든가 복지이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보장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여기서 중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런 시스템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 MHI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사업 기술을 하고 또 시스템 개선 사항들,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에 대한 표준 사용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고요. 이거에 대한 교육과 또 협의체, 또 시스템의 데이터의 질관리 문제들을 바로 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가 입원하고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를 받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건강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복지 서비스, 즉 만성 정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분들이 일상에서 사회 속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화에 대한 개념으로 지역사회 보호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 유지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아니면 정신재활시설이라든가 정신요양시설들
또 그다음에 그 정신장애인들 자활복귀시설, 또 그룹홈 이런 다양한 기관 내에서의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고용에 대한 복지나 뭐 금융지원이라든가 연금 문제라든가 고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이제 사회복지, 일반적인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국립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센터에서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특히나 만성정신질환자분들, 정신병을 앓고 계시거나 신경증을 앓고 계신 분들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비자의적인 어떤 입원을 하게 되거나 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에는 이제 보호자의 동의만 있었으면 뭐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2인 이상인 거죠. 네.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상에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국가 정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입원하고 퇴원하는 어떤 관리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뭐 보호 입원이라든가, 뭐 행정 입원을 한다라는 경우, 또 아니면 비자의 입원을 외에 자의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입원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AMIS라고 하는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입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그 5개년 계획들을 세우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 기본 계획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또 이런 것들의 계획에 맞춰서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 보호라든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국가적인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만들고 이런 정책들을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도에 따른 지원, 또 사건, 사고 등에 대한 현안 지원, 또 사업 진행에 관련한 자료 검토 및 지원, 또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안내, 또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확충 및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다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